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는 그 연립방정식 체계를 가지고 임대료 자산가격 결정명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그 세 가지 외생 변수가 변화했을 때 그때 장기 균형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 정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제론 한 학기 동안 14주 동안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세 개의 그 챕터, 그러니까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시장 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임대료 결정 모형, 그리고 세 번째가 임대료 자산가격 결정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와 부동산이라고 하는 데선 또 토픽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하고 그다음에 경제 원리와 부동산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1장에서는 1장 1절에서는 부동산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정부 개입과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란 무엇이냐?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토지를 포함해서 토지와 연결되어 있거나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런 정의를 이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특정 부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을 의미하는 준부동산 요걸 합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준부동산은 의제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임목, 항공기, 자동차, 중기, 어업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상품으로다가 살펴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제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재화와 다르게 부동산은 이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공급의 고정, 그리고 이질성, 필수적인 생산 요소, 자산, 금융의 중요성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장에도 몇몇 가지 이제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시장 분할 또는 시장의 분할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높은 거래 비용, 공실의 존재, 특히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한다라는 점, 시장 지배력, 가격 및 수량 조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이제 부동산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유사한 점도 있고 또 차이가 나는 점도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제 거시경제, 그러니까 국민 경제 전체의 경기 변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 시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의 근거를 크게 한 정말 크게는 효율성하고 형평성 측면에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들 말고 주택 구입 능력을 제고시킨다든지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 정부 개입의 근거 또는 정당성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그 정책 수단은 직접적인 시장 개입, 세제 및 보조금, 규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1장 2절에서는 경제 원리와 부동산 시장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모형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분석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경제 이론의 틀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틀이 부동산 부문의 분석에 활용되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시장 균형의 결정 과정, 시장 균형의 변화, 그리고 시장 가격의 변화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 시장 경제 성과를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시장에 실패하는 것, 그러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고, 정부 실패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요 공급 모형은 어떤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냐면 수요 곡선 그리고 공급 곡선,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리고 균형에 도달하는 과정, 애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 분석하는 비교 정태 분석, 균형 분석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 부동산 시장, 부동산 부문에 적용을 해봤을 때
그 이제 주택 시장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는 것하고 그다음 비탄력적인 공급을 그냥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은 좀 그 효과가 다르다. 주택 시장 특히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공급이 비탄력적인데 단순히 공급을 증가시키는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은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오히려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면 수요가 증가할 때 주택 가격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지지만 그렇지만 비탄력적인 공급을 단순하게 확대시킨다라고 하면 증대시킨다라고 하면 가격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장의 어떤 균형 상태라고 하는 걸 경제적 후생, 특히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경제적 후생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어떤 이득을 다 합쳐놓은 걸 의미하는데 수요 공급 무형에서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총 잉여를 가지고 경제 후생을 측정을 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을 의미하고요. 총 편익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차감한 크기로 산정을 하는데 그래프에서 보면 가격 위에 있는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으로 측정을 한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을 의미합니다. 실제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크기로 산정을 하고요. 가격 아래에 있는 공급곡선 위의 면적으로 측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이여는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건데요. 결국은 총편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크기로 빼준 크기로 좀 찾아볼 수 있고요. 수요곡선 아래에 있고 공급곡선 위에 있는 면적으로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균형 상태에서 경제적 후생, 즉 총이여가 가장 커지게 됩니다.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쟁 시장의 균형은 자원 배분 측면에서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를 후생 경제의 제1정리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본 게 이제 부동산 거래세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세를 수요 측면에서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근데 수요 측면에 부과하든 공급 측면에 부과하든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단지 하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엇이냐? 누가 조세를 정부에 납부하느냐 하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당연히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후생, 총잉여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조세 부과는 시장을 왜곡시켜서 경제적 자원, 희소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만들고 그 크기를 갖다가 조세의 초과 부담, 자중 손실, 효율성 비용, 후생 비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시장 기구,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원 배분 측면 그리고 소득 분배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효율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시장 기구, 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시장 기구에 맡겨놨을 때,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때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시장 실패. 시장이 제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다. 시장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해서 시장 실패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첫 번째 불안정 경쟁.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경우가 되죠. 독점적 경쟁, 과점 이런 경우에는 시장을 실패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살펴본 게 외부 효과, 공공재, 비용 감소 산업, 불안전 정보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 원인이다. 그럼 시장에 맡겨놨을 때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쉽게 그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만족시키기 어렵고 소득 분배의 형평성도 만족시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수가 있죠. 직접 생산, 조세 및 보조금 또는 규제 등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면 얻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즉 시장이 얻어낸 것보다도 더 적은 그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 실패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챕터 다음 그 장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임대료 결정 모형이었고요. 자,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 시장 모형. 세 번째로 장기 주택 공급 곡선과 임대료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2장 1절이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인데 여기서 이제 수요 곡선을 찾아내는 걸 제일 처음에 했죠. 수요 곡선 찾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통해서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곡선을 도출했는데 결과적으로 토지 서비스의 수요 곡선은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하고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 서비 이렇게 이제 찾아낸 토지 서비스 수요 곡선하고 그다음에 수직선의 형태인 토지 서비스 공급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토지 서비스 시장의 균형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과의 효과, 특히 이제 토지 시장이니까 토지 서비스 시장이니까 토지세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토지세는 결론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래서 중립적인 조세이고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이 된다. 그리고 효율성 차원에서도 후생 손실, 즉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토지 서비스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일 때는 이런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토지 서비스 시장의 그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이다라고 하는 거,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을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 또는 한계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절에서 살펴본 게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이었죠. 그래서 토지의 용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그러면은 토지의 용도가 다르면은 용도별 토지 서비스 공급 곡선은 이제 서로 그 수직선의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용도가 다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나누면 좀 복잡해지니까 주거용하고 농업용으로 나누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토지 서비스 시장의 그래프를 종축을 축으로 회전 이동해가지고 회전 이동하고 그리고 두 원점 사이의 토지 서비스량이 토지의 총량과 같아지도록 그래프를 구성을 해서 이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을 분석을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균형은 두 가지 용도의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이고 거기서 균형 임대료 그리고 균형 토지 배분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울러 살펴봤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에서 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용도 간의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래서 주거용 토지 이용에 대해서 과세하고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살펴봤죠.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즉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중립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총이여가 극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냥 단순한 수요 공급 모형, 즉 다시 말해서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의 수요 공급 모형에서 토지세 효과하고 비교해 보면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 결과를 얻어냈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본 게 이제 토지 이용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토지를 갖다가 좀 그 균형 배분량 시장에 맡겨놨을 때의 균형 배분량보다 더 많은 수준에서 보전하기로 규제를 한 경우 가지고 봤는데요. 이때는 이제 각 용도의 그 세후 과세 후 임대료가 달라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토지는 세후 임대료가 하락했지만 주거용 토지의 실질적인 세후 임대료는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토지를 농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또는 주거용으로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다, 즉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면 농업용 토지의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뀐 토지의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을 살펴본 후에는 3절에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용도별 주택의 공급량이 변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임대료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규 건설, 용도 전환 및 그 증개축, 재건축, 재개발 등의 요인들로 인해서 주택 공급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임대료가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노후화, 유기 및 멸실, 용도 전환 등의 요인들로 인해 주택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대료와 주택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즉 우상향하는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 얼마나 수평선에 가까울까, 즉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 주택 공급이 얼마나 탄력적일까라고 하는 것은 주택 공급을 변화시키는 여러 요인들, 도시 외곽의 가용 토지 유무, 규제의 정도, 생산 요소 가격 및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본 게 이렇게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형태일 때, 그때 임대료 규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그 규제 가격 수준, 규제 임대료 수준을 인하시키고 아무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한 그 어떤 정책의 규제 정책의 목적을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없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그때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경제적 부생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아울러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 규제만 해놓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임차인 보호, 임대주택 스탁을 유지, 그다음에 주택의 유지와 보수 등에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임덕호 교수님의 1993년 모형 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 이 임덕호 모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규 건설되는 주택과 기존의 주택이 동일한 재화로 취급되어서 두 유형의 주택이 하나의 공급 곡선으로 나타나고 같은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수직선, 그다음에 우상향하는 형태, 다시 수직선인 그런 약간 이상한 형태의 그 공급 곡선을 보여주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을 때,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때, 그때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부분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형을 통해 가지고 분양가 규제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분양가는 규제 가격 수준으로 인하시킬 수 있지만 분양 물량도 감소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며 그러면 경제적 부생이 또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규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뒤따르는 규제가 필요한데요. 신규 주택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주택 공급 규칙을 마련해야 되고, 주택의 규모를 적게 유도하는 규제를 또 마련해야 되고, 택지를 낮은 가격에 개발 공급하는 공영 개발 제도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세 번째 장에서는 임대료 자산가격 결정 모형, 즉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이 그 동시에 장기 균형에 도달하는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은 부동산 자산 시장 그리고 공간 시장을 연계해 가지고 전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는 모형인데, 4개의 내생 변수, 임대료, 자산 가격, 신규 건설, 신규 공급량, 그리고 공간 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모형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사분면에서는 부동산 공간 시장의 균형을 찾아봤죠. 그래서 공간 재고와 임대료 사이의 관계를 그 직선으로다가 DRE는 S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부동산 자산 시장의 균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 시장 1사분면에서 결정된 임대료로부터 자본환원율과 작용해서 자산 가격이 결정된다. 3사분면은 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 공급,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부문 또는 건설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사분면에서 자산 가격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자산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도록 신규 공급량이 결정된다라고
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4사분면에서 이제 장기에 있어 공간 재고가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봤는데요. 공간 재고는 신규 공급량에 의해서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존 재고의 감가상각에 의해서 감소하는데 공간의 재고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상태를 장기 균형 상태 또는 균재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한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시장 체계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그 4분면 모형, 그러니까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한 그림에 표현해 가지고 찾아봤고, 그리고 이제 연립방정식 체계라고 하는 수리적 접근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체계는 공간 시장 및 자산 시장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연계시켜주는 부동산 개발 부문이 상호 연계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 시장에서는 공간에 대한 수요와 현재의 물리적 공급, 공간 공급 수준에 의해서 임대료와 점유 수준이 결정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1사분면에 표현이 되죠. 자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 이것하고 자본 환원율 이 둘이 상호작용해서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게 2사분면에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는 토지 및 건설 비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공급 비용보다 현재의 자산 가격이 더 크다라고 하면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걸 이루어지는데 요걸 이제 3사분면에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 재고가 증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간 수요와 함께 임대료가 이제 조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4사분면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면 모형, 그러니까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4개의 4분면을 한꺼번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서 분석을 그 장기 균형 상태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 시장하고 자산 시장의 동시 균형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린 이런 경로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먼저 1사분면과 2사분면은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임대료와 자산 가격 결정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변수, 이게 외생 변수인데 변화가 없는 상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초의 공간 재고가 주어지면 공간 수요가 주어진 공간 재고와 일치하도록 임대료가 1사분면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의 자본 환원율을 적용하면 2사분면에서 자산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3사분면과 4사분면은 공간 시장의 공간 재고에 미치는 부동산 개발 부문의 영향을 통해서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의 장기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주어지면 그 기간 동안에 건물의 신규 공급량이 결정되는데 이게 3사분면에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공간 재고의 일부는 감가상각으로 인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신규 공급량 공급이 되면 이제 공간 재고가 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공간 시장에서 최초의 공간 재고와 기말의 죄송합니다. 기말의 재고 수준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은 모두 장기 균형에 도달합니다. 이게 4사분면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립방정식 체계를 통해서 수리적으로 접근한 거는 이제 좀 복잡하니까 강의안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생 변수로 놔뒀던 변수들이 변화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애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장기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정태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변수가 변화했을 때 죄송합니다. 지역 경제 변수가 변화했을 때, 장기 이자율이 변화했을 때, 신규 건설 비용이 변화했을 때 가지고 이제 살펴봤죠. 지역 경제 변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1사분면에서 공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제 1사분면에 영향을 미친 거니까 1사분면에서 결정되는 임대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진 재고 수준, 공간 재고 수준에서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요. 임대료가 상승하면 2사분면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3사분면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 4사분면에서 건물 재고가, 공간 재고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의 변화 방향인데 궁극적인 변화 방향도 이것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자산가격,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 모두 애초의 균형보다 새로운 균형에서 더 높은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장기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인데요. 장기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 환원율이 하락하고 이사 분면에서 P는 R 오버 I 곡선이 원점을 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회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 분면에 죄송합니다. 이사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사 분면에서 결정되는 자산 가격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임대료 수준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3, 4분면에서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고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면 4, 4분면에서 공간 재고가 증가하고 공간 재고가 증가하면 1, 4분면에서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변화 방향인데 궁극적인 변화 방향도 이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자산 가격 상승하고 그다음에 신규 공급량 증가하고 공간 재고가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 또는 감소한다라고 하면 3, 4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3, 4분면에서 신규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그림의 3, 4분면에서 신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 그 3, 4분면에서 보면 주어진 자산 가격 수준에서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면 4, 4분면에서 공간 재고가 증가하고 공간 재고가 증가하면 1, 4분면에서 임대료가 하락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면 2, 4분면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게 애초의 변화 방향, 처음의 변화 방향이고요. 궁극적인 변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하락하고 자산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4주차 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좀 목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하고 또 헤어져야 돼서 아마 목이 메었던 듯 싶기도 한데요. 한 학기 동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굴을 보고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주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언제 어디서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